게임에서 비늘이 없는 드래곤을 봤는데요. 이거는 주입식 교육이다. 너희한테 지식을 주입할 거다. 누가 때리면 교수님 싫지 않았어 이태 그림으로 이런 거에다가 뭔가 그때 만드는 바보들이 된 팀인데 간략하게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해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임표표입니다. 제가 드디어 이제 종강을 했는데요. 3달 반이 은근히 짧은 것 같으면서도 엄청 길어. 이제 종강할 때 되지 않았나 싶은데 아직도 막 하고 있어요. 아무튼 드디어 종강을 했습니다. 이번 학기 제가 시간표가 좀 특이했는데요. 진짜 대박인 게 이 5개 과목이 단과대가 다 달라요. 경영과학은 산업공학과, 그러니까 공대의 전공이고, 현대정치의 이해는 그 정치외교학부 교양입니다. 논리학은 인문대 교양이고, 음악과 사회는 음악대 교양, 재무관리는 경영대 2학년 전필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학기 저는 공대, 사회대, 음악대, 인문대, 경영대 이렇게 단과대가 다 다르게 과목을 수강을 했습니다. 제 주전공인 재료공학부 전공 필수를 하나도 안 듣고 교양만 가득 채워서 들었는데 일단 월수공강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주말이 끝나도 두렵지가 않아. 월요일 학교 안 가니까. 또 화요일에 하루 또 가면은 또 수요일에 또 쉬니까 뭔가 그냥 일주일이 훅훅 빨리 이제 지나가는 느낌? 전공을 들을까 말까 하다가 그냥 이것도 경험이겠다 싶어서 그냥 제가 듣고 싶은 과목 다 담아서 한번 들어보자 해서 이렇게 듣게 됐습니다. 이 과목을 제가 선택한 이유는 이 논리학을 사실 제가 1픽으로 했어요. 수강 신청 때. 워킹 메모리가 짧아진 것 같아가지고 생각의 이 흐름을 좀 늘려봐야겠다 해가지고 들어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논리학을 수강 신청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재무관리랑 경영과학 원 같은 경우는 제가 아직 이수를 할지 모르겠지만 경영대 복수 전공이 걸려 있긴 해요. 저희 학교 특징이 이게 복수 전공을 걸어놓고 이수를 안 하면 그냥 학위 못 받고 끝나는 거여서 의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지금 이제 회계원리 하나 들었고 재무관리랑 경영과학 원 해서 3과목밖에 안 들어서 사실 뭐 불가능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경영복전이 걸려 있습니다. 이 경영과학 듣길 잘했지. 이번 학기 제가 다 교양 듣느라고 겹강인 친구가 하나도 없는데 경영과학에 유일하게 재료 친구인 지호가 같이 수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밌게 들었고, 음악과 사회는 뭐 강의평을 봤는데 평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들어보고 싶어서 듣기도 했고, 이 강의 계획서를 봤는데 되게 흥미로워서 한번 들어보면 좋겠다 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현대정치의 이해는 줄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엔 수강 신청 안 되어 있는 과목 중에 하나 줄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각 과목당 3학점씩 해서 총 15학점입니다. 근데 이렇게만 했으면 참 한 학기가 여유로웠겠는데 제가 또 과외를 하느라고 월수목토 맞나? 월수목토에 과외가 있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공강인 날도 하루 종일 집에 있는 날은 거의 없었고 다 과외 갔다 오거나 뭐 과제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한 학기를 보냈습니다. 또 제가 이번에 밴드부도 들어가서 밴드부는 저희 밴드부는 한 곡을 선택하면 일주일에 2시간 연습이 있어요. 이번엔 제가 2곡을 했는데 그래서 과외 일주일에 4번, 밴드 연습 2번, 그리고 15학점 이 정도를 했던 것 같아요. 바쁘게 한 학기를 보내니까 또 뿌듯하고 그렇습니다. 논리학이 목요일 2시 수업이에요. 그 통장 잔디라고 저희 밖에 좀 산책하고 햇빛 쓸 수 있는 그런 잔디가 있는데 거기에서 쉬고 있다가 제가 그날 당연히 이제 수업이 3시라고 착각을 해버린 거예요. 논리학 수업이. 그래가지고 2시 한 40분 50분까지 있다가 교실에 들어갔어요. 저는 그때까지 진짜 전혀 몰랐어요. 판서 약간 이미 많이 되어 있길래 오늘 수업 좀 일찍 시작하셨나 보다. 저는 그냥 뭐 제가 지각한 줄 몰랐으니까 당당하게 가방 들고 빈자리 가서 앉았죠. 교수님이 한 5분 수업하시더니 이제 좀 쉬었다가 하자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설마? 진짜 큰일 났구나. 쉬는 시간이 막 쪽팔리면서 교수님한테 가서 지각 체크하고 한번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중간고사 때 무슨 문제가 나왔냐면 모든 드래곤은 비늘이 있다 라는 이 문장이 참인지 거짓인지 논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교수님의 의도하신 거는 참이에요. 왜냐면 이 드래곤이라는 거의 정의에 개념적 정의에 비늘을 가진 상상 속의 동물이라는 그런 개념적 정의가 있어서 모든 드래곤은 비늘을 가지고 있다가 참이다 라고 하셨는데 이제 한 학생이 중간고사 클레임을 건 거예요. 교수님, 제가 게임에서 비늘이 없는 드래곤을 봤는데요. 교수님이 엄청 당황하시다가 결국에 인정을 해주지 않은 그런 게 있는데, 근데 저는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제 친구 말 들어보니까 드래곤은 가죽이고 용이 비늘이라는 거예요.
저는 뭔가 제 이미지로 생각했을 땐 그게 좀 더 설득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드래곤은 그러면 가죽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뭐 아무튼 그래서 그 문장은 참이고 참인 이유는 개념적 참이다 뭐 이렇게 풀이를 썼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진짜 골 때리는 까마귀 역설 들려드릴까요?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해봐요. 모든 까마귀는 검다. 얘는 귀납법을 통해서 참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돼요. 관찰 가설이라고 하거든요. 관찰의 결과로 가설의 강도가 달라진다. 그러니까 당연히 까마귀 5마리만 본 다음에 이런 결론을 내는 것보다 전 세계를 다 돌아다니면서 한 3만 마리 본 다음에 모든 까마귀는 검구나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설득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검은 까마귀를 관측하면 이 문장이 맞게 될 확률이 높아지니까 논증의 정도가 강해진다. 근데 이제 여기서 생기는 역설이 이 모든 까마귀는 검다는 바꿨으면은 어떤 것이 까마귀라면 그것은 검다 라는 이런 조건문이나 동치라고 볼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이 조건문은 고등학교 때 배우는 것처럼 대우랑 동치예요. 그럼 이거의 대우는 뭐냐? 어떤 것이 검지 않으면 그것은 까마귀가 아니다 라는 이거랑 같은 문장이 되는데 그러면 검지 않은 근데 까마귀도 아닌 물체 뭐 흰 구두, 빨간 사과 얘네를 관찰하는 것도 이 조건문의 대우를 강화하는 거니까 모든 까마귀는 검다라는 이 문장도 강화하는 것인가 하는 이런 역설에 빠지게 된대요. 이게 진짜 뭔 개소리인가 싶죠. 저도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좀 더 생각해볼 거리가 있는 재밌는 문제 같아요. 저는 강화해준다에 손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하나 찾으면서 얘는 까마귀가 아닌데 검정색도 아니네 라는 걸 계속 찾는다면 모든 까마귀는 검정색이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뭔가 제거해주는 느낌? 검정색이 아닌 까마귀는 없다라는 거를 강화해준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강화해준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한때 실제로 철학에서 되게 논쟁이 되었던 주제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이 논리학은 중간고사 이전에는 문장 논리를 배우고 기말고사 때는 수로 논리를 공부하는 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수로 논리가 그러니까 이 한국어로 표현된 언어로 표현된 논리를 기호로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논의를 주로 하는데 굉장히 논란이 될 만한 것들이 좀 있었어요. 되게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문장이었어요. 아담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아담을 사랑한다. 이 문장을 들으면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아담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아담을 제외한다. 무슨 소리야. 아담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아담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아담은 아담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걸 포함한 의미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두 번째 해석은 아담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아담을 사랑하는 건 알겠어. 근데 아담은 아담을 사랑하는지는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 아담이 아담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에 대한 정보는 주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일상적으로는 앞에 해석이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 우리 가족은 나를 제외한 모든 우리 가족은 해외여행을 가 라고 하면은 당연히 나는 안 간다고 이해를 하잖아요. 일상적으로. 근데 이제 논리적으로 따지는 건 좀 다른 문제일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를 제외한 모든 가족들은 다음 주에 해외여행을 가. 근데 나도 가 되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해석되는 거는 당연히 앞에 게 맞는데 논리학적으로 자세히 분석하려고 들으면 뒤에 거에 여지도 있지 않냐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근데 저희 수업 시간에 교수님은 당연히 아담이 아담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는 이 문장에서 함축이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하시더라고요. 뭐 이런 식의 논리 구조를 말로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일상적인 해석과 논리학적인 해석이 약간 충돌이 되는 이런 것들이 조금 있었어요. 뭐 논쟁과 별개로 그냥 이런 논의를 수업 시간에 진지하게 하는 게 너무 재밌었고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현타가 왔던 날이 있는데 그 3시간을 꽉 채워서 수업한 적이 딱 한 번 있었어요. 프랑스의 왕은 대머리이다 라는 걸 증명하는데 거의 1시간 넘게 썼거든요. 와 그때 진짜 너무 현타 와가지고 또 이게 증명 방향이 정방향이 하나가 있고 역방향이 하나 있는데 정방향 증명을 한 30분 해서 끝내셨어요. 근데 이제 역방향이 남았다 이러면서 하시는데 자기가 미리 해봤는데 이건 한 28줄짜리 증명이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 막 다 같이 멘붕 와가지고 집 가고 싶다 이러면서 애들 표정이 진짜 급격히 안 좋아지더라고요. 다 증명하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프랑스는 왕이 없고 대통령이 있어가지고 이 문장은 거짓이다. 그날 좀 기분이 좋지 않았어. 이때 증명할 때 한 줄 한 줄 가는 게 사실 엄청 간단한 논리거든요. 근데 일일이 하나하나 다 쓰시는 거예요. 과 친구한테 막 토로했죠. 아니 이거 그냥 올려주시면은 애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데. 그런데 그 형이 이 논리학만 벌써 재수강 하시는 형이 있거든요. 다 다른 교수님으로 들었어요. 근데 그 교수님들도 똑같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논리학은 그걸 귀찮아하는 순간 학문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린다. 그 논리학은 그 연필로 하나하나 써내려가는 그게 그 학문의 그 고귀함, 그 정교함을 더해주는 작업이다. 이런 신념이
있으신 것 같다. 뭐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역시 교수님을 리스펙하게 되면서 나는 논리학자는 못 해먹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재무관리는 진짜 교수님이 강의력이 너무 좋으셨어요. 그냥 듣고만 있어도 막 지식이 쏙쏙 들어오는 느낌? 특히 교수님이 첫날이랑 마지막 날에 해주셨던 말씀이 인상 깊은데 이거는 주입식 교육이다. 나는 너희한테 지식을 주입할 거다. 일단은 뭘 알아야 뭐 의견이 생기든지 하지. 너네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슨 의견이 생기겠냐. 원래 다 주입식 교육이라고 하면은 다 부정적인 이미지로 많이 들리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교육에 대한 비판의 키워드로서 주입식 교육이 정말 많이 사용되는 걸 생각해 봤을 때, 그런데 뭔가 저도 맞는 얘기라 생각해요. 뭘 알아야 일단은 내가 많은 걸 알고 있어야지 제대로 된 의견을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특히 서울대생처럼 이렇게 공부를 결국 잘 해내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지식을 들었을 때 그거를 무비판적으로 절대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그 지식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식이나 생각과 어떻게 충돌하는지 이런 거를 다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 주입식 교육이라고 해서 항상 나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교수님의 의견이 좀 맞았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한테 지식을 많이 주입해 주셔서 그냥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더라도 이 듣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듣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져요. 하여튼 뭐 여러분에게 이 한 학기 동안 이제 설명을 다 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뭐 할 얘기는 없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보면은 사실 내가 이 나이가 되다 보니까 이제 미소가 떠올라요. 사실은 지금부터 50년쯤 전인가요? 그러니까 75년 그리고 경영대 같은 경우 이제 구동 쪽에 있었는데 4층짜리 건물이었는데, 근데 비가 오면 다 샜어요. 짓자마자 누가 떼먹은 거죠. 그거 다 공사비 같은 거를 다 누가 공사하면서 부실자 써가지고 다 만들어놨던 거예요. 그게 50년 전 일이에요. 퇴임한 지 얼마나 지나서 지금은 나도 이제 나이로는 70이에요. 그래도 마음은 적지만 여러분들 보면 미소가 나오지만, 그렇지만 인생은 되게 짧은 거예요. 나도 그런 시절이 다 있었거든요. 여러분도 지금 이 시절이 어느 순간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가버려요. 후닥닥 흘러가니까 이 세월 좀 뭔가 보람있게 좀 진행을 바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학교에 들어오는 순간 이미 대한민국의 리더가 될 운명으로 태어난 거거든요. 각오해야 돼, 그거요. 여러분이 원하고 원하지 않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리더도 좋은 리더, 나쁜 리더 다 있잖아요. 되도록 나쁜 리더 되지 말고 뭐가 좋고 나쁜 거는 여러분 스스로가 잘 판단해야 돼요. 그것들은요. 그리고 항상 중요한 거는 약자에 대한 배려, 이거는 정말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의 가장 큰 맹점이에요. 사람들에게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특히 약한 사람들, 못 걷는 사람들을 손잡고 같이 걷게 하는 그런 포용력이 굉장히 필요해요. 나는 물론 시장주의자예요. 여러분들 보다시피 모든 게. 그렇죠? 시장주의자지만 냉혹한 시장주의자는 아니에요. 그건 옳지가 않아요. 인간의 본성이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럼 혼자 살지. 같이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장주의자지만 시장주의자가 되더라도 시장주의 원칙하에서 모든 정책을 만들고 하는 건 다 좋은데, 결국 다른 사람들을, 특히 약자에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들 앞날에 큰 발전이 있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 마치고 모든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냥 교수님이 아무렇지 않게 던지시는, 그냥 조곤조곤 던지시는 한마디 한마디가 되게 크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제가 살아온 인생의 3배 넘게 사신 분이 하시는 말씀이라 그런지 한마디 한마디가 되게 꾹꾹 눌러담기는 느낌? 개인적으로 이 교수님의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이었고, 뭔가 그냥 교수님 옆에서 하루 종일 교수님이랑 수다만 떨어도 좋을 것 같다. 나도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 교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많은 인상을 남겨주신 교수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무슨 덩어리도 아니고 디지털로 뭔가 생겨놓고는 지네끼리 사고팔고 하면서 서로 좋아하고 낄낄대고 이렇게만 이상하잖아요. 굉장히 뭐가 있어요. 그걸 영원히 보유하면 여러분에게 뭘 가져다 주나요? 나세요. 여러분이 영원히 보유한다고 쳐봐요. 주식처럼 여러분에게 배당을 가져다 주나요? 그런 거 없죠. 그럼 뭐예요? 영원히 보유하면 기분만 좋을 뿐이죠. 여기 뭐 있어? 뭐 이런 거 아니야? 내 지갑에 뭐 있어? 그러니까 그 가치는, 내재 가치는 이런 의미에서 따진다면 0이에요, 0. 그런데 시장 가치는 어때요?
아니 지금 아직도 6만 5천 달러, 7만 달러에 팔린다며요. 비트코인 하나가 엄청 비싸잖아요. 이건 뭐예요? 내재 가치와 시장 가치가 일치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배운 논리에 의하면. 여기서부터는 지금부터는 어떻게 보면 내 견해와 일부 학자들의 견해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가상자산, 비트코인 같은 거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인류가 못하고 있어요. 인간들이. ETF니 뭐 이런 거에다가 뭔가 그걸 다 만들어요. 그거 할 때마다 사람들은 와 하고 또 사요. 이거 바보들이 된 짓인데 모든 바보가 다 같은 방향으로 나가면 그 기회에 돈 벌 기회는 있다 하는 건 틀림없어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건 건전하지가 않아요.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거는 좀 더 리더 입장에서 생각해보라는 얘기죠. 극단적으로 내재가 지금 빵인데 이런 게 가능한가? 이게 가능한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의 입장에서 봐서 내재 가치는 0이지만 이게 0이 아닌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어떤 경우에 내재 가치가 0이 아니에요? 뭔가 대단한 효용을 가져다 줄 경우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정부의 눈길을 피해서 돈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면 비트코인이 무슨 가치가 있어요? 3대 정치의 이해, 이 줄여서 현정이라고 불렀는데요. 과목 이름만 들으면은 뭔가 국회의원 막 삼권분립 이런 거 배울 것 같잖아요. 근데 막상 다룬 내용은 중간고사 때는 이승만 대통령부터 해가지고 정치는 어떻게 됐고 경제 발전은 어떻게 이룩했나 뭐 이런 거를 주로 다뤘었고요. 기말고사 때는 이 동아시아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이러한 내용을 좀 다루는 그런 과목이었어요. 첫 번째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그 앉은 자리를 기준으로 이렇게 3명, 4명 정도 그룹을 짜가지고 토론을 해보자. 뭐 서로 잘 모르니까 자기소개를 하고 성향에 대해서 토론을 해보자. 그래서 드디어 나의 숨겨왔던 정치 색깔을 드러내야 될 땐가? 이게 정치 외교학부 수업? 근데 교수님이 앞에 띄우신 토론 주제가 이제 개랑 고양이 중에 어떤 것이 더 좋은가? 참고로 저는 정치 성향은 없습니다. 제가 대학교 오고 나서 이렇게 그냥 생 문과 수업을 들어본 게 뭐 영어랑 이런 외국어 제외하고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한편으로는 반 정도는 기대를 했고 반 정도는 걱정도 했는데, 왜냐면 제가 암기를 정말 못하거든요. 네, 시험을 봤는데 약간 현타 온 부분이 있었어요. 약수령 문제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우리나라의 그 IMF 구조조정을 받게 된 금융위기, 그 IMF의 4가지 영향에 대해서 서술해봐라 라는 4점짜리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4가지 영향이어서 각각 영향이 1점짜리로 배정된 그런 문제였는데, 학습 자료에 정확히 이 슬라이드가 있어요. IMF의 4가지 영향이라고 해가지고 딱 4가지를 열거해 놓은 슬라이드가 있는데 그 4가지를 정확히 적어야만 4점을 만점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3개밖에 기억이 안 나서 다른 하나는 IMF 영향이긴 한데 그 슬라이드에는 없었던 다른 내용을 적었는데 그거는 한 0.5점인가? 이렇게 부분 점수를 주시고 딱 그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만 만점으로 인정을 해주시는 거 보고 이게 좀 그러니까 내용에 참 거짓을 떠나서 그 공부한 내용을 정확히 적어내야 되는 게 확실히 문과 시험에선 중요하구나 그런 거를 좀 느껴서 쉽지 않다. 그러니까 뭔가 내용은 한정적인데 각자 개인의 생각을 묻는 거는 채점이 너무 주관적이어질 수 있고, 그래서 정해진 내용에서 판별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좀 어느 정도 암기를 한 내용을 그대로 적어내는 게 시험에 나올 수 있겠구나 뭐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교수님이 학습 자료를 열심히 업데이트 하시더라고요. 최근에 푸바오가 한국을 떠나서 다시 중국으로 돌아갔잖아요. 이게 왜 들어있냐면 중국이 판다를 빌려주는 게 판다 외교라고 해가지고 중국의 소프트 파워를 보여주는 그런 중요한 외교 정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방국, 사이가 좋은 국가들한테만 판다를 빌려주고, 심지어 그 미국이랑 중국이랑 사이가 안 좋다가 조금 그 냉전 체제가 조금 사그라들면서 둘의 갈등이 조금 완화되는 이 데탕트라고 하는데, 그 미중 데탕트의 상징이 이 판다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중국이 아무나 판다를 빌려주는 게 아니야. 그 판다가 가진 온화한 이미지를 같이 중국의 이미지에 결부해가지고 버리는 하나의 정책 수단이 이 판다더라고요. 일단 반도체는 그게 이 메모리 반도체랑 시스템 반도체로 나눌 수가 있어요. 메모리 반도체는 정보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고, 시스템 반도체는 정보를 처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정보를 처리하면은 이 다양한 로직이나 계산 과정이 많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훨씬 시스템 반도체가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메모리인데 또 휘발성이라 해서 헷갈릴 수 있는데, 얘네의 차이는 뭐냐, 컴퓨터에 전원을 껐을 때 정보가 날아가면 휘발성 메모리, 그리고 날아가지 않고 유지되면 비휘발성 메모리입니다. 그래서 비휘발성 메모리는 예를 들면은 그 외장 하드 같은 거를 예시로 들 수 있겠죠.
이 램은 또 크게 축전기를 사용하느냐 0과 1의 저장 방식을 사용하냐에 따라서 D램과 S램으로 나눕니다. 퀴즈인데요. 1년에 비해서 187%의 187%의 성장률을 보이고 5년 전에 비해서 3,200%가 넘는 성장률을 보인 이 미국 주식은 무엇일까요? 엔비디아. 네, 맞습니다. 엔비디아입니다. 도대체 엔비디아는 무엇을 하는 회사길래 이렇게 갑자기 급격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미 뭐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서 많이 다뤄주시기도 했고 해서 간략하게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해보시죠. 그러면 아주 중요한 것 같은데요. 네. 하면 이제 여기서 포인트는 네. 우리나라가 뭔가 조금 소외되고 있는 양상을 띈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인데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좀 미국이랑 대만이 일본에 지원을 많이 하는 구도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R&D 건물이나 파운드리 건물 같은 거를 많이 막대한 지원을 통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엔비디아는 자신감이 지금 풀로 차 있는 상태고 인텔은 원래 CPU로 장사를 해먹던 기업이었는데 각자 각 기업이 자기 회사에서 쓸 수 있는 CPU를 직접 만들기 시작하면서 CPU에 대한 장사가 잘 안 되기 시작해서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삼성과 SK 하이닉스는 요즘에 이 엔비디아의 HBM이라는 이 D램을 쌓아서 만든 고대역폭 메모리를 많이 판매를 하면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TSMC가 엔비디아랑 3년치 납품 계약을 맺으면서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